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거리 떼기잖아요. 설계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뭐 하는 거냐면 거리 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바짝 붙일까 떼일까, 재료와 재료 사이를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사람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 방과 저 방을 떼일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사물과 사물 간의 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이런 걸 가지면서 사회적이냐, 어떤 친밀함 느끼는 이 사적인 것이냐, 또 아니면 아주 익명적인 것이냐,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 누가 몰라서 못하냐 이렇게 두지 말고 설계에 대한 개념을 거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없어 공간이니 뭐 이렇게 애매한 데다가 두고 얘기를 하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거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실천적인 어떤 건축 이론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사회문화적 공간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이 건축 설계에서 하고 있는 거리 떼기라고 하는 것, 이 디스턴싱 있잖아요. 디스턴스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물질적인 거리만 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거리의 감각 같은 것도 한꺼번에 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보면 눈에 관한 것들은 많이들 하지만 사람의 촉각이라든가 또 청각에 관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봐야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17세기 후반에 잘스 브루크 대성당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53성부라는데, 그러니까 53명이 각각 자기가 부른 노래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성당에 4개의 기둥이 있고 위에 도움이 있잖아요. 그 도움 주변에 이렇게 발코니를 매달아 가지고 거기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4기둥에다가 서로 얹혀가지고 그걸 부르겠대요. 아마 이때 울려 퍼졌던 그 성당의 성가는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53성부를 만들었다. 우리 4성부라고 하는 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줄만 있잖아요. 음이 4개. 근데 악보가 53개야. 그러니까 번호대로 1번, 2번, 3번, 4번, 53번은 53번만 불러야 돼. 근데 그 53개, 53개의 음이 각자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전체를 화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런 작곡이 가능한 게 왜 가능했을까 보면은 성당이라는 공간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것이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그런 작곡을 하도록 요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작곡을 했기 때문에 집을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건축물의 그 청각적인 반응이 음악 작곡가에게 그런 반응을 줬다 이거죠. 봉샹성당에 대해서는 창에 들어오는 빛이라고 하는 게 말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최고의 걸작임에 틀림이 없죠. 근데 이런 걸작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미사 경본을 읽을 수 없도록 어두워. 그리고 주례 사제와 신자 사이의 거리가 짧은데도 사제가 강론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소리가 안 좋으니까 신부들이 피한다고. 피하니까 그럴 기회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건축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아름다운 빛과 그림자와 조형의 것만 가지고 이 건축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엮여야 될 소리가 성당에서 안 들린다. 이거는 강의실에서 안 들리는 것하고는 그 근본이 틀린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개인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소리가 중요하다 이거지.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계단이 있고 계단 옆에 어두우니까 초를 들은 사람이 있고 그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게, 높은 데 올라가서 복음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소리가 멀리 들려야 돼. 근데 이 성당이 소리가 안 들려. 요수로까지. 어떻게 들리느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게 제일 처음에 사제가 하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들리냐. 이렇게 들린다. 근데 왜 그거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 성당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걸작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지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꼬르비제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청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 자체가 건축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시각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됐다. 청각은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용도를 쓰는 그 사용자의 기능과 용도에 관한 거잖아요. 그 건물이 지어야 되는 목적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잃고 건축을 해도 괜찮으니 보기만 아름다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롱샹에서 반성하게 돼요.
루돌프 슈발츠라고 하는 사람 모르시죠? 근데 이 사람이 교회 건물을 많이 졌는데 이 성당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올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파이프 올겐 연습을. 그냥 문 열고 들어갔는데 누가 연습하는데 소리가 공간 전체를 꽉 채워. 제대 위에 저 하얗게 올라간 데서 주께서 여러분까지를 한번 해봤지. 신부님 잘 들릴 때 잘 들린대. 그 마이크가 없는데도 저 뒤까지 다 들리는 거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설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장크트 안나 성당 옆에 1km나 2km 이내에 롱샹 성당이 있었다면 롱샹 성당은 평가절하됐다. 물질이 있어요. 이게 머티리얼 또는 매터라고 얘기도 하고 신체가 있고 현상이 있는데 신체가 무언가를 느끼는데 그 물질에 관한 거를 모르면은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지. 이럴 때 제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페터 줌터르가 설계한 발수 온천 목욕탕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여기 우선 돌의 크기가 뭐냐면 사람이 쥘 수 있는 손으로 쥘 수 있는 크기로 세 종류인가를 잘랐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돌 몇 가지가 합치면은 딱 15cm가 될 때 크기가 같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길이를 모두 합치니까 작은 돌이 6만 개가 되고 그 길이를 합하면 60km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물질, 신체, 현상, 공간, 무게, 중력, 높이, 크기, 스케일, 피부, 촉각, 표면, 이미지, 기억, 텍스처, 밀도, 온도, 재료의 크기, 빛, 변화하는 현상, 소리, 진동, 반응, 측정. 이렇게 발수목욕탕 하나를 둘 때 우리가 촉각이다라고 할 때 같이 결부된 단어가 이토록 많다 이거지. 물질, 신체, 현상, 공간, 무게, 중력. 이거는 인문학이 못한다 이거지. 인문학이 그거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단어는 인문학이 다루는 게 아니라 건축이 다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건축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인문학을 하시는 분, 다른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건축에 관한 이런 모습을 보고 진지하게 인문학적인 넓이를 넓혀줘야 될 일이다. 온도, 재료, 크기, 빛, 변화하는 장소, 반향, 측정 이거는 건축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건축을 굉장히 열심히 다루면 그것이 거기 묻어나게 돼 있어. 물질과 현상이 신체를 근거로 하여 얻어지는 과정에 건축적인 사고와 용어 개념이 등장하면서 서로 얽혀 있다. 건축이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어떤 물체가 저 태양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게 같이 있는 물체가 어딨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사무소에서 일 많이 하고 밤새느라고 애쓰고 어쨌든 일 자체는 무지하게 좋은. 우리가 파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파문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면 이게 표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공기와 그 밑에 있는 물이 만나서 생긴 거예요. 물도 움직여요. 물의 성질이 있고 물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표면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의 작용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파문이다. 그러니까 표면이라고 하는 것이 앞뒷면이 있으면 앞의 조건과 뒤의 조건이 서로 부딪혔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표면이다. 껍데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 중에 물성이 만나서 생긴 거다. 이거지. 건축물의 앞뒷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파문이 표면이 결국 물성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가장 깊은 것, 그것은 피부다. 피부는 껍데기다라고 보지만 이 껍데기가 깊은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껍데기라고 해서 보이는 것, 그와 유사한 여러 논법들 등등을 이 표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면은 배우는 거지만 그것 관련해서 선후 관계를 따지고 잘못 본 이런 이분법적인 얘기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운데 이 구멍을 뻥 뚫었어요. 무슨 뭐 이게 쓰레받기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건물과 땅과 건물 사이를 유연하게 만드는 슬로프를 만든 거죠. 근데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저쪽에서 보는 시선, 밑에서 보는 시선이 이거를 뚫고 가운데로 두니까 깊은 시선이 생기고 이 건물의 전면은 앞으로 돌진되니까 두 개의 건물이 항상 깊은 시선, 얕은 시선이 두 개의 대비를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도 이 대사관의 계관이 등장을 해요. 부석사에 가면 이런 장면이 보이잖아요. 낮은 시선은 범종로를 들어올 때는 이렇게 낮게 들어오던 거였는데 점점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계단이 생기면서 이 프레임이 점점점 벗겨져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공간은 낮은 시선, 앞으로 전개된 거는 깊은 시선, 두 개가 대비되니까 공간의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유력한 그런 그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건 꼭 좌우만이 아니라 전후의 관계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베르사유에 거울의 방이 있다. 거울의 방을 왜 만드는가? 저 거울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을까?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배주 그러면 거울로 인사한다는 거야. 이게 상을 보고 인사하고 상을 보고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분쇄되어 가지고 여러 상들이 이미지가 여러 상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공간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이런 거울의 방을 낳도록 했다. 이 거울의 방에 유리가 적혀 있는 거 보면 반대쪽도 유리가 있어요. 이 반대쪽에 광활한 정원이 전개되는 거야. 그 정원에 전개되는 모습이 여기에 비추는 것도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하나로 이렇게 완결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여러 상들이 얽혀서 관심을 표현할 현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 오늘날은 내가 페이스북에 댓글이 몇 개 들어왔을까? 한 개 들어왔는데 왜 한 개만 들어왔지? 어저께는 10개 들어왔는데 뭐 이러면서 남을 보고 의식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숨어있고 은닉해 있으면서 남의 시선인데 버추얼한 공간 속에서 그런 건 없지만 이와 유사한 게 바로 그 시대에 있었다.